네, 김지은의 롱테이크 2부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중국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호서대학의 전가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나가는 이야기들은 이제 스포티파이의 김지은의 지식 플레이에 있는 롱테이크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셔갖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 하나 새로 팠습니다. 그래서 뭐 아름답게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김지은의 롱테이크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중국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려고 보셨는데요. 중국 시위는 요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시위는 뭐 한동안 시위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네.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으로는 시위의 양상이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북경이라든지 상해 같은 큰 도시에서는 PCR 검사에 대한 어떤 피로감 같은 것이 이제 주요가 되고, 그리고 외신에서 보도하는 거는 뭐 시진핑 타도라든지 공산당 타도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그거는 이제 바람인가요? 바람? 일종의 바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위 양상을 보게 되면 참여자들이 일단 적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의 시위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때는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뭐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기에는 6.4 천안문 사태랑도 네네. 비교를 하고,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뭐 청말의 태평천국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구심점입니다. 요번 시위는 구심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 끌고 가는 리더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지도부. 그리고 조직이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규모에서 PCR에 대한 그 검사에 대한 피로감이 증폭됐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떤 민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책 실패의 문제와 연관된다라 그러면은 문제의 심각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은 그냥 피로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즐겁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지난 한 17일 정도, 27일경에 지난달 27일경에 한 50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PCR 검사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을 모두 강의실에다 모아놓고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 온라인에서 보는 의미가 학교의 없잖아요. 방역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 정책에 중국에서는 이제 위에는 정책이 있고 밑에는 대책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위에는 정책이 있고 밑에는 대책이 있다. 네, 그러니까 위에서 PCR 검사 혹은 확진자 확산을 방지하라 그러니까 적극 나서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네. 강의실에다 다 모아놓고 교수님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건 의미가 없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무한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기말고사를 집에 가서 봐라 그러는데 학생들이 집에 가서 안 보고 학교에서 보고 가련다 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위의 양상에 하나의 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PCR 검사라든지 뭐 공세 정책이 지친 건 분명히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할까 이게 뭐 그래서 민생이 너무 어려워갖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번지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뭐 저 6.4 천안문 사태를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지만 보통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경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이중 가격제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그런 어떤 매점 매석을 통한 어떤 피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관료들의 부패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더군다나 호요방의 어떤 사망 이후에 그 호요방의 사망에 대한 의문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증폭이 됐는데 그 시위를 주도한 그 주체 세력이 대개 대학생이나 대학 교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대학생들을 지식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어떤 의사가 분명히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그리고 뭐 조리 있게 전달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내용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그 내용 자체가 하나로 뭐 구심점을 찾아가지고서 이어간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위가 격화되지 않고 지금 사그러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오히려 지금 시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슈 선점에 있어가지고선 정확한 이슈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뭐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끌고 가는 구심점 지도부도 부족했었고 뭐 천안문 때처럼 정말 거대한 숫자가 와도 사실 잃어버렸던 중국 정부인데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숫자가 적은 거는 일단 봉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풀려 나온 사람들은 속칭 그 지역에서 확진자가 안 나온 지역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네. 제한적인 지역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신이 그걸 촬영을 할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걸 촬영을 해서 퍼뜨릴 수 있었죠. 언론 통제라든지 인터넷 통제라는 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최근에 들어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사회 신뢰 체계라고 합니다. 뭐 체계는 중국말로 체계인데 우리로 번역하면 시스템 정도 네네.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점수가 매겨집니다. CCTV로 감찰을 14억을요? 네. 네. 그래가지고선 처음에는 몇몇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거의 대도시에서는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된 데는 산동성 웨이하이라는 네네. 도시였었는데요. 거기는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500만인데 기본 점수가 1000점이에요. 그래서 뭐 노상 방뇨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네, 그럼 깎입니다. 근데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올라갑니다. 돈을 내면. 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뭐 고속전철을 탔을 때 표 구하기가 힘들거나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거나 진짜요? 아니면은 네, 핀테크 이제 결제를 하는 상황에서 결제가 안 되거나 지연이 되거나 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베이징 같은 경우에 2020년에 그게 구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상해도 하고 있습니다. 남경도 하고 있고요. 그 뭐 대도시에서는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정보가 거의 시행령에 따르면 2년에서 5년간 보존하게 돼 있는데 점수를 당사자 본인도 모르고 네. 그리고 그걸 누가 관리하는지도 그렇죠. 알 수 없고 네.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통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시위라는 것이 철저한 사회 통제를 전제로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규모가 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상당한 어떤 모험을 수반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구호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신을 통해 가지고서 뭐 시진핑 타도라든지 공산당 타도라는 거는 극히 일부의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쇄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민생이 어렵다. 그 사람들 점수 많이 깎았겠네. 이번에 시위 나오는 바람에. 열심히 또 기부해야죠. 올리려면은. 그렇군요. 기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군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철회는 아닙니다. 정확한 철회 표현을 아니에요? 하면은 그냥 제로 코로나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지난달 27일 날 뭐가 발표됐냐면은 방역과 관련돼서 20개 조항이 발표가 됐어요. 네. 예, 거기에 보면은 보통 5+7 그래가지고선 5일 동안 PCR 검사를 하고 7일 격리.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요번에 그 7일 날 발표된 거는 10개 조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3+5가 됐고요. 그러면 3일간 PCR을 하고 네, 5일간 격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점점 줄어가지고선 아마 1월 9일쯤 되면은 아마 0+3 그냥 3일 격리하는 3일 걸로 격리.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보다는 짧네? 우리 일주일인데 우리보다 그게 짧네?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코로나 방역에 대한 조치가 완화됐다라는 네네네. 게 지금 주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완화가 됐는데 중국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그 춘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 구정에서 네. 2주 전에 대학에서 방학을 해요. 그럼 대학생들이 한 학년당 한 1000만 명 가까이 보시면 됩니다. 9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4천만 명 되는 거죠. 네. 4천만 명이 이제 전국 각지로 이제 흩어지는 거죠. 일단 집을 대학생들만 가야 봤을 되니까. 때. 네네네. 그리고 또 구정 때 집을 찾아가는 노동자들. 네. 그 숫자를 이제 누적 횟수로 하게 되면 한 23억 정도 나옵니다. 23억이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구가 14억인데 23억. 왜냐하면 그 누적이니까 갔다가 오면은 두 번이 아.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확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지자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0월 중순에 제20차 당대회를 하면서 네네.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로 코로나는 동요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불변이다라고 맞아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와가지고서는 그 CDC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올 겨울을 정점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네. 관찰을 잘하고 PCR 검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는데 불과 한 보름 만에 시위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선 이 10개 조항으로 줄어들었고 PCR 검사도 줄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은 뭐냐? 이제 이동이 시작되는
부정과 관련된 이동이 시작되고 다시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2월 초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감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신 보도에 의하면 뭐 150만 명 정도의 뭐 사망자가 나올 거다, 200만 정도 나올 거다 그러는데 뭐 그건 의학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확진을 받으면은 단기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바 자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검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팍스컨에 있던 직원들이 대량으로 도망을 간 사례도 그 안에서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팍스컨 내부에서 사망자가 나왔고, 네, 근데 확진에 대한 PCR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격리를 했습니다. 격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음식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뭐 배고파서 나왔다라는 젊은이들도 있고 겁나서 나왔다라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보름 뒤에 슬그머니 다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왜? 회사에서 니네들 확진 뭐 추정자 뭐 이 정도로 공표를 해버리면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딴 데. 그러니까 들어와라. 거군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선 지금 공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취업이 안 돼요? 아예 그냥? 네, 왜냐하면은 모든 핸드폰에는 건강 QR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밖에 나갈 때 보여줘야 됩니다. 요번에 10개 조항으로 변경된 데에서는 그 QR 코드를 안 보여줘도 되는데 그걸 어떨 때 보여주냐? 버스를 탈 때, 택시를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비행기를 탈 때 모두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확진자가 아니다. 그게 녹색이면은 통과, 빨간색이면은 타지 못하고 바로 잡혀서 이제 황창이라는 그 수용 시설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네이처에 나온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자 수가 최소 한 150만에서 250만까지 나올 수가 있고 확진자 수는 억대더라고요. 뭐 중국 인구수가 워낙 많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뭐 2억 8천만 명 막 이런 식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이 중국의 보건 시스템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보건 시스템은 이미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확진자 코로나 상황을 볼 때는 다 대도시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골 지방도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차출돼서 대도시로 온 케이스거든요. 그럼 시골은 어떻게 해요? 그냥 견디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방역 체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접종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가 1차 접종을 했는데 우리가 중국의 백신을 가지고 보통 물백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노팜 시노백. 네, 왜냐하면은 필리핀에도 줬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딴 걸 맞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중국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풀렸거든요. 지난 월요일서부터 풀렸는데 풀린 이후에 지금 비행기값, 숙박료가 지금 배 이상 증가했고 올랐고요. 왜요? 이제 국내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와중에 그래서 근데 그와 더불어 약국에 지금 줄을 엄청 씁니다. 감기약, 해열제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약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백신 접종률도 되게 낮다고 들었어요. 특히 부스터샷 같은 경우. 부스터샷까지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1선 도시, 2선, 3선, 4선으로 나뉩니다. 1선은 보통 한 1,500만 이상 되는 도시, 큰 도시고요. 2선은 그거보다 작은 거, 3선, 4선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아마 3, 4선 도시에서는 접종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 같은 곳이군요. 네,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나 중장년층 모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의료 체계의 붕괴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병상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중국이 한 1000명당 3.2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12개 정도 되거든요. 12개에서 14개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은 아프면은 가서 들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시설을 가서 보게 되면 침대 하나에 칸막이 쳐놓고 지붕은 없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너무 끔찍한데. 뭐 그냥 가둬놓는다라는 의미지.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코로나 방역을 얘기할 때는 어떤 의료적인 방역이라는 시각에서보다는 정치 방역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도 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걸 이제 완화를 하면서 한번 이걸 겪었잖아요. 한번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한번 겪고 가야 되는 거고 다행히 백신을 굉장히 많이 맞았고 또 오미크론이 조금 약한 편이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제 처음보다는 이제 사망자 수나 이런 게 조금 적어서 그렇지 이걸
한 번쯤은 겪고 지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백신율 접종률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렇게 봉쇄 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항체를 가진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네. 보도를 보게 되면은 참 어이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는 이제 중국 보도를 뭐 바로 보니까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항체를 얘기하지 않고 몸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굉장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건 자전거 탈 때 아니면 우리가 몸이 기억하는 거. 치료제도 마땅한 게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체계에 붕괴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에 벌써 CDC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네네. 봤는데 순춘란이라는 그 부총리가 있습니다. 그래 의료 위생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상해에 갔을 때 지난 2월 1일입니다. 2월 달에 상해 봉쇄는 부분적으로 하고 길어봤자 4일 5일 정도밖에 안 간다. 안심해라 그랬는데 결국은 석 달 동안 했었죠. 예. 그때 석 달을 주장한 사람이 지금 넘버 2가 됐습니다. 리창이라고 상해 시장했던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손춘다리가 어저께 또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미크론은 심각하지 않고 감기 수준이다. 그때 CDC에서 한 달 전에 무슨 얘기를 하면 아직도 심각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의학 지식이 없더라도 논리적인 측면에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근데 의아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정책 실패 차원에서 중국민들이 정부를 비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PCR 자체에 대한 핵산 검사에 대한 피로감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시킨 게 정부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온 것도 정부인데 정부의 비판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제가 진행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 중국어 방송이라 중국 분들을 모시고 하는데 중국 정부의 이번 게 그 새로운 10개 조항 발표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저는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는데 그분들은 합리적이다. 이제 현실을 깨닫고 현실을 푸는 거다. 그럼 결국 이러한 방역의 완화는 경제적인 측면, 민생의 측면 그리고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다. 제가 뭐 표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 짱저민과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동안에 시진핑의 경제 성적표가 제일 안 좋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울 만한 공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중국이 매 3월마다 양회라는 회의를 하거든요. 그 회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률 그 목표를 정합니다. 올해는 뭐 6%, 맞아요. 5%. 근데 미리 정해놓는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하다 보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우리는 올해 8% 하겠다 그럼 8%로 끝나요. 네. 근데 그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2035년에 중국이 3만 달러, 1인당 3만 달러의 그 GDP를 만들겠다라고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역산을 하게 되면은 매년 몇 %가 나옵니다. 근데 올해는 2, 3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이거를 플러스 5%, 7%를 해야지 간신히 5%에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올해는 부득이하게 못 맞춘다. 그렇지만 정부 나름대로 당에서는 노력을 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그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내년에 시행하지 않을까. 전제는 1, 2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수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요원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엄청나게 터질 건데 3월에 그러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네, 뭐 보통 이제 구정에 2주 놀거든요, 중국은. 그러니까 법정으로는 일주일 놀게 돼 있는데 그게 예전에 어떤 관습이 있습니다. 그 중국 최남단에서 최북단으로 가게 되면 기차로 일주일 걸렸어요. 그래서 2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고 엄마 저 갈게요. 그리고 다시 가면은 그게 일주일이 걸려서 2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법정으로 일주일, 요즘은 고속전철도 있고 하니까요. 일주일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회사들은 2주를 놉니다. 그러니까 이 2주의 기간이 가장 지금 모든 어떤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아마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그런 2주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도 훨씬 전에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이가 자기의 정책적인 어떤 과오를 인정했다라기보다는 봐라. 증가하면은 제로 코로나는 맞다. 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가 전진, 하나가 퇴각. 아. 예, 그래서 국가에도 전진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북한도 비슷한 단어가 들어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일보 퇴각입니다. 양보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민생도 올릴 수 있고 합리적이다. 단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나의 정책은 틀지 않았다. 그렇죠. 너희들이 원해서 했던 그렇죠. 거니까. 경제적인 그런 어떤 절박성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여지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절대 정책 실패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마오쩌둥도 정책 실패를 얘기 안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지도자들도 어느 누구도 정책 실패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장쩌민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 장쩌민이 사망하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하고는 조금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저는 장쩌민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좋았던가 싶더라고요. 살짝. 워싱턴 포스트가 잠깐 미쳤나 봅니다. BBC도 좀 미쳤습니다. 제 요즘- 생각에는 제 해석은 시진핑이 너무 미우니까 강택민이 덜 미운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얘가 나았어 뭐 이런 건가요? 왜 그런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시진핑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시골 청년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준수한 청년이 바르게 자라가지고서 나라를 이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버지를 띄웁니다. 시종신이라는 네. 사람을 그래서 개혁 개방의 뭐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띄우는데 뭐 심층적으로는 이해를 갑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진핑이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조금 뒤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띄웠어요. 아버지는 개혁 개방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걸 부르짖었다가 마오쩌둥으로부터 반혁명자로 낙인이 그렇죠. 찍혀가지고서 시골로 추방하고, 유배가고 예.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짱저민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짱저민의 아버지는요 친일파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진짜요? 네, 네, 아주 극단적인 친일파였고 성공이네, 짱저민은 장점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일본의 특무로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국이 된 이후에 소련으로 그 당시엔 소련이죠. 네네네. 소련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백그라운드를 아는 소련에서 그 사람을 굉장히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승승장구를 해요. 그리고 상해시장에 있었는데 육사 천안문 사태가 있었을 때 완리라는 사람하고 조자약이라는 사람이 너무 물렁물렁하게 이 민주화를 주장하는 대학생들하고 교수들의 얘기를 듣다가 네네네. 원로들한테 전합니다. 우리도 이제 민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이제 뭐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득소평이가 개혁 개방 이제 10년 했는데 이제 막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배부르는 소리 한다. 너네는 안 되겠다. 근데 중국 지도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인민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중국어로 웨이런민푸라고 그래가지고선 인민을 위한 서비스를 철저하게 하는 게 네네. 당원의 뭐 숙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피를 묻히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리펑한테 진압을 시키고 상해에 있는 짱저민을 데리고 데리고 옵니다. 와서. 예. 근데 짱저민이는 그때 자기가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부인도 상해 다 놔두고 혼자서 베이징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 순환문 지나가고. 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조자양 연금시켜야 된다. 만리 연금시켜야 된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선 이걸 진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육사 천안문 사태가 완료가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 개방에 이제 동력을 잃은 거 아니냐. 외국에서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덩샤오핑이가 남순강화라 그래가지고선 기차를 타고 남쪽을 갑니다. 덩샤오핑은 남쪽을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남쪽에 있는 광동성 지역이 이제 중국 경제의 엔진 역할을 그렇죠. 하는데 칭찬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좀 승진을 하려면은 그걸 아니까 덩샤오핑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92년도에 갑니다. 92년도에 뭐라고 하냐 전보를 치라 그러는데요. 그 전보 내용이 굉장히 웃깁니다. 중요한 어르신이 광동성에 가니까 준비해놔라. 누가 오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기차역에 다 나옵니다. 나와서 봤더니 네. 덩샤오핑이다. 네, 덩샤오핑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야, 나 광동성에 온 거 아니고 다시 기차 타. 그래서 선전이라는 데를 갑니다. 선전 바로 앞에 있는 네, 선전이요. 그래서 선전에 가면은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가 띠왕따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는 홍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저렇게 사는 거야.
근데 개혁 개방 뭐 육사천안 뭐 민주화 뭐 배부른 소리 한다. 안 된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간 그게 바로 남승강화입니다. 예, 그래서 덩샤오핑은 79년에 개혁 개방을 실시한 이후로 한 번도 남방에 순실을 간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때 그 자리를 서포트를 하고 중앙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바로 짱점입니다. 짱점인. 근데 우리가 짱점인이가 왜 그렇게 포장이 잘 됐는지 저도 솔직히 의아해요. 한번 볼까요? 그 왕빠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영어로 하면은 뭐 인터넷 댐 정도 될 거예요. 모든 컴퓨터 하드웨어를 하나 꽂아가지고선 인터넷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걸 지시한 게 짱점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파룬공 아시죠? 네. 파룬공 탄압한 것도 짱점이에요. 그것도 장점이었어요. 네. 네. 파룬공 탄압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게 아마 98년도, 9년도 그 정도 될 텐데 그때 매년 전국에서 100만 명 정도의 실종자가 생깁니다. 중국은 평균 매년 한 10,000명 정도 생깁니다. 실종자들이. 네.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90년대 그 전에는 그래 왔습니다. 뭐 애들이랑 시골 가다가 이제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0만 명이 어떻게 없어졌냐. 그게 이제 뭐 파룬공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인신 구속을 하거나 네네. 장기 이식을 했거나 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 데이터를 믿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보통 천진 제1병원을 얘기하는데 거기가 이전에는 이식 그러니까 장기 이식의 사례가 한 자릿수 숫자였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서부터는 막 200건, 300건, 1000건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인체 신비적 얘기 네, 많이 그래서 하는데. 짱자민을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경제 성적표 굉장히 좋고 해외 나가면은 그래도 소련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네네. 유학물도 먹어서 국제적인 어떤 감각도 네. 있고 그리고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죠. 음악 나오면 노래 부르겠다고 해서 노래도 하고요. 춤도 추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와 더불어서 가장 또 반대면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피에 대한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그 죽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BBC에서도 그러게요.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천사가 그런 천사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국인 대부분들은 수용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그때도 자유주의 사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좀 편하게 놔달라 그랬을 때 짱자민 당시에 많은 그 학계 그리고 언론계를 뭐 이제 탄압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나오는 잡지 하나는 폐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리버럴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사실 그 후진타오가 지긋지긋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석 자리랑 이런 거는 좋지만 군사 자리는 안 줬었잖아요. 나중에 조금 후에 주잖아요. 그래서 후진타오가 나는 그냥 한 번에 다 준다고 줘갖고서는 이 모양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때 있는데. 수령 청정을 한 거죠. 발 깔아놓고 그러니까 뒤에서 덩쇼핑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한 거잖아요. 한 거죠. 근데 이제 후진타오의 경우에는 좀 더 심하게 당했죠. 왜냐하면 격대 지정이라 그래가지고서 후진타오는 덩샤오핑이 임명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짱저민계에서는 이제 시진핑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마 좀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당 대회 전에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시진핑이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두 부류는 절대 안 된다. 하나는 짱자민 계열, 또 하나는 공청단. 그래서 요번에 2차 20차 당 대회를 보게 되면은 공청당 출신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게 이제 리커창, 왕양 같은 사람들인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 장은 뭐 지금 내가 그래도 온전한 것만도 땡큐 뭐 이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진핑 얘기 해주세요. 뭐가 어떤 문제가 많은지 너무 듣고 싶은데 지금. 시진핑. 네. 시진핑. 대학을 좀 뒤로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뭐 그때는 뭐 간부들 자식들은 일단 배려 차원에서 네네네. 뭐 일종의 기부 입학 같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고려가 됐으니까 그럴 텐데 저는 시진핑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뭐 정치학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케네스 왈츠라는 사람이 개인, 사람, 국가 그리고 국제 체제 세 가지의 레벨로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그런 레벨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시진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거기서 되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온화해 보이고 뭐 곰돌이 푸 같다. 그리고 뭐 그거 못 쓰겠죠. 네, 막 그렇게 해서. 근데 곰돌이 푸 같다는데 그걸 못 쓰게 하는 거를 보고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제 뭐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서구의 개방적이고 그런 온화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다면 그게 뭐 아무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이 무너지는 거는 이 권력이 압제를 해서 무너지진 않거든요. 공포에 질린 국민들이 뭐 반란을 일으키 이게 아니라 우스워 보일 때 무너지거든요. 권력을. 제 생각에는 그걸 이 사람이 아는 걸까? 그게 한 2013년 4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희화가 된 이미지가 싫다. 네, 그거 싫다는 것은 독재자의 그 뭐랄까 DNA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민주적으로 할 것 같진 않아 보여라는 생각을 얼핏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역사의 시간을 다시 앞으로 되돌리게 되면은 시진핑의 아버지로부터 갈게요. 다시 네, 슈종신으로부터. 슈종신은 마오쩌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반혁명자로 문화대혁명 때 꽃갈까지 쓰고 굉장히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게 덕은 아니겠지만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시진핑도 시골 구석에 가지고선 운막 땅을 네네. 파고 살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시진핑에는 마오쩌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그 의문스러운 게 철천지의 원수라고 원수라고 봐야 생각해야 되는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시진핑을 얘기할 때 마오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진핑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저는 뭐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브리스트 필리아라 그래가지고선 그 나를 괴롭힌 사람에 대한 어떤 성적인 감사, 뭐 충성, 뭐 몸바침 네네. 이런 것도 하겠다. 예전에는 또 에펠탑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는 흉물같이 보였는데 자꾸 보니까 괜찮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자기를 괴롭혔는데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동경을 하거나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 심지어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덩샤오 아버지는 개혁개방을 얘기했거든요. 네. 개혁개방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덩샤오핑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등소평이란 말이에요. 등소평이 흰 고양이도 좋고 검은 고양이도 좋고 쥐만 잘 잡으면 그랬는데 시진핑이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쥐만 잘 잡는 거는 고양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고양이는 빨개야 돼. 공산당. 사회주의에 입각한 고양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이가 등장했을 때 뭘 얘기하냐면 창홍다해. 창홍이라는 거는 빨간색을 노래하고 다해 부패 분자들을 없애야 된다. 네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진핑 하면은 처음에 부정부패 맞아요. 척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 노선은 마오쩌둥 했던 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상태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스톡홀름 신드롬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정신적인 측면을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프로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삶에 대한 본능과 죽음에 대한 본능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 에로스, 타나토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타나토스는 모든 걸 투쟁, 죽음, 뭐 밟고 일어나는 거 그거를 즐겨하는 겁니다. 에로스라는 거는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에로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드로 윌슨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장일치 국제연합을 만든 사람. 사생활은 별로 그렇지 않았던 걸로. 근데 타나토스를 얘기하면은 스탈린,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부정부패라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들을 탄압을 했거든요. 그쵸. 죽음으로 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티벳에 대한 그 탄압도 지금 네네. 인권의 문제로서 맞아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타나토스의 그런 어떤 모습이 좀 보인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인 집착, 편향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우리가 편집이라고 보통 편향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를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길로만 갑니다. 그렇죠. 뭐 스테레오타입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거거든요. 제로 코로나 가야 돼. 하지 말자 안 해도 된다.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전 세계가 공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를 10월 달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있죠. 심지어는 그 공산당이 그걸 위해서 당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존엄치당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시진핑이 나올 때 4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존엄지당. 모든 거는 당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수가 됐으니까 제일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저 사람이 아파할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맞아. 그러면 가는 겁니다. 없구나. 예,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오바마를 만나서 야 신형 대국론 얘기해요. 신형 대국론 난 안 봤죠. 그렇죠.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내가 패권국인데 그거 받겠어요. 트럼프 만나서는 야 태평양은 이렇게 넓은데 미국도 담을 수 있고 중국도 담을 수 있어. 그거는 중국의 입장이고. 이 생각이고. 예, 그렇죠. 그건 네. 유의 생각이죠.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걸 네.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류 운명 공동체. 우리는 중국이랑 운명 공동체 하고 싶지 않은데도 모두 와서 운명 공동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앞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 네네. 얘기를 합니다. 사우디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네. 빈살만 얼마나 황당할까. 그러니까요.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우리는 그냥 모두가 위아더 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심리적 상태가 굉장히 의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뭔가 정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의 모든 체계가 굉장히 경직돼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컨트롤 프릭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영어에서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사람 네. 자신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는 중요한 사건 사고가 나타날 때 영도소조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영도소조도 있고 외교 영도소조도 있고 그래서 외사 영도소조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경제 뭐 영대소조 1대1로 다 조장 제일 높은 사람이 시진핑이에요. 18개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다 하고 지금은 4개만 남겨놓고 다 딴 사람한테 줬거든요. 네. 근데 일단 다 거쳐왔으니까 컨트롤 프릭이라는 거죠. 그 얘기가 국제사회에서도 나옵니다. 트럼프한테 그런 얘기하죠. 한국은 옛날에 우리의 속국이었어.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 자기 중심적인 판단하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아니면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드 거군요. 시스템에 대한 한한령도 그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난 다 알아야 돼. 내 레이더로 너를 볼 수 있지만 너는 나를 봐서 안 보면 돼. 안 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행태가 결국 정치적인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 같은 타협점으로 수렴되기보다는 협력으로 수렴되기보다는 오히려 갈라지는 엇갈려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인류 공동체라고 하면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때문에 만들어놓은 AIIB라는 거 있죠. 네네. 아시아 인프라 네. 그 투자은행이라는 거. 예. 거기 중국이 제일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 뭐 경제 사이즈가 크니까 많이 내놓을 수 있어. 근데 결국은 그것이 어떤 부작용으로는 부채 외교, 전랑 외교, 뭐 그 회색 지대 뭐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맞아. 그래서 국제관계가 타협점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게 중국이 이런 식의 외교를 안 해봐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제대로 된 어떤 민주사회라든지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들어서게 되고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건데 그러니까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국제사회에서 안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서 이제 덩샤오핑 나오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나온 건데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더 힘들죠. BBC가 왜 그랬을까? 그걸 왜 월스트리트는 왜 그랬을까? 네. 이게 마치 무슨 싸이의 노래처럼 왜 그랬을까가 궁금증으로 남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세계관이 좀 잘못됐다.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수렴과 타협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혹은 묵계 필요성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절박함 그런 걸 별로 못 느끼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를 얘기하면서 왜 중국이 트러블 메이커가 됐을까? 네. 그럼 후진타오 때도 트러블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짱저민도 그래야 되는 거고 덩샤오핑도 그래야 되는데 잘 수렴돼 가지고선 자유주의의 시각에서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과 협력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이 우리가 시진핑을 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중국의 지도자 모든 거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풀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시진핑 기대감은 크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걸 원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절대 좋을 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얘기한 것이 위대한 중화의 부흥이에요. 그렇죠.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을 하면서 마오쩌둥이 천안문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신중국이라고. 그럼 신중국이 49년이니까 그 전은 구중국 아니에요. 구중국이 후졌고 나쁘고 하니까 신중국을 얘기한 그렇죠. 건데 지금 시진핑이가 위대한 중앙의 부흥. 그럼 신중국 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황제와 백성의 네. 관계. 네. 그리고 지배와 피지배와 관계. 네네. 수평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관리와 통제의 관계는 있어도. 그러면 위대한 중화의 부흥. 논리적으로 이 논리는 맞지 않다. 그 논리를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상당히 큰 결함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사실 지금 러시아하고도 약간 동첩이 되기는 해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게 독재 국가 또 권위주의 국가 이런 국가에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 혹은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기대하는 게 무리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 말도 안 되게 돌아갈 때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에 다음에 또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지그재그 가더라도 좀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권위주의 사회 같은 경우 결국 한 명의 결정에 따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 명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경우가 이제 푸틴 같은 경우도 도대체 우크라이나는 뭐하러 침공을 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 도움이 안 될 텐데.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시진핑 같은 경우도 중국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2010년 초반을 기억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렇고. 우리가 현대 네. 중국사를 보게 되면은 30년 주기로 그걸 반복합니다. 아 그래요? 한번 볼까요? 마오쩌둥이 나와가지고서 문화대혁명하고 76년에 죽어요. 그렇죠. 예, 그럼 뭐채 30년은 안 되지만, 그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독재, 우상주의, 부패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 지도 체제라고 갈라치기를 해놨어요. 물론 그거를 뭐 법적으로 성문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암묵적인 어떤 불문율 같은 게 이제 작용을 한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짱저민과 후진타오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다시 그걸 태엽을 돌려가지고선 뒤로 갔네요. 49년서부터 76년도까지의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한 2050년 돼야 되는 건가? 이제 40년쯤 돼야지 되는 건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면은 12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3년 30. 그래서 아까 전에 35년 그게 기점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진핑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프면 안 돼요. 사면임을 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들 있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정치학에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재를 하거나 장기 집권을 하더라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있으면은 수렴점을 찾아갈 텐데 네네. 그리고 합리적일 그렇죠. 텐데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지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20차 당대회에서 한번 볼까요? 일단 파벌이라는 존재가 하지 않아요. 마오쩌둥이 그 얘기를 예전에 했습니다. 당에는 당이 없고 그리고 당에는 투쟁만 있다. 파벌 간에 투쟁만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에는 그거를 몸소 실천한 거예요. 파벌? 그럼 파벌을 없애면 되지. 그래서 없앴죠. 다 자기 사람. 무슨 대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 복권성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좋지요. 이름 분명히 알고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것이 14억 인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과연 도움이 얼마만큼 될까? 그건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중국이라는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제 그 기초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덩시어핑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이제 뚫어 놓은 거고. 그러면 시진핑은 뭔가 하나를 더 보여줘야 될 텐데 자신도 그래서 이제 대만을 노리는 게 아니냐. 네, 그렇죠.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은 건국을 했고 덩샤오핑은 부자로 만들었고
그러면은 시진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강해져야 된다. 중국이 49년서부터 지금까지 하지 못한 그 국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조국 통일이에요. 홍콩 마카오는 다 반환받았는데 대만은 안 돼요. 근데 대만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로는 대만이 예전에는 너무 셌고 중국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세지는 않았어요. 근데 뒤에 뒷배가 있으니까 미국이란 네네. 뒷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은 대만을 하려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혼자서는 안 되지만 연합으로 덤비니까 그렇죠. 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만이 갖고 있는 지금 맨날 얘기하는 TSMC 반도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반도체는 그다지 중요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통일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2,300만밖에 안 되는 대만인을 무력 통일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2,300만을 대륙으로 데리고 오고 2,300만의 중국 사람을 대만에다가 심어 넣는 것이 더 평화적인 조국 통일이 될 수 있겠죠. 안 가려고 그럴 텐데요. 대만 사람들이. 네, 그래서 유인하는 각종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대만 혜택 뭐 20조, 뭐 30조 각 성마다 그걸 하는데 뭐 조금이라도 기술이 있으면 와라. 그러면은 월급을 대만 수준보다 더 높게 준다. 아, 중국 본토로 네, 오면은. 네. 그러니까 대만 친구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더 많이 돈을 준다 그러면은 좀 브레인들이 그쪽으로 갈 경향이 크죠. 근데 사람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돈과 정치는 분리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돈은 저기 그 보수 진영에서 벌고 찍기는 민주 진영을 찍거나 뭐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대만이 딱 그렇습니다. 대만이 중국을 통해서 돈 벌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볼까요? 정경 경제는 뜨겁고 중국이고 네네. 정치 안보는 미국이라고 네네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똑같은 이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언제 올까요? 저 온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솔직히. 그래도 저기 올해 초에 그 조사한 그 중국의 호감도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북한이라든지 일본보다도 높게 나오는 거 보면은 중국의 본 모습을 조금씩 우리가 파악해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실 우리가 뭐 안보는 미국이고 그리고 뭐 경제는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안미 경중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과연 그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뭐 그거를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 미국이 좀 봐줬다는 게 있거든요. 네. 뭐 중국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눈에 쌍심기를 켜고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한번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더 이상 안미경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미 그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안미 경중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좀 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한 1번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외교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데 우리가 그걸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쉽게 휘둘리죠.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우리 미국 오산을 향해서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알령 하면은 저기 서해 바다 쪽을 향해서 또 쳐다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스마트한 외교인데 안미 경중을 국내에서 얘기하더라도 그게 외교 분야 혹은 정치 분야에서는 그게 눈에 띄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 너무 그게 두드러지는 듯한 인상을 주니까 그건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고서는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똘똘 뭉쳐갖고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조금 밀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만약의 가정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침공이라는 굉장히 무리수를까지 쓰고 싶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 뭐 더군다나 평야를 뭐 탱크로 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만약에라는 가정을 둔다면 대만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중국에 저항을 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왜 어려운 문제냐면은 대만은 대만인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외성인, 내성인이라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외성인은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이고 네네. 내성인은 그 본토에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는 외성인이 정권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치는 외성인들이 다 했으니까. 네네. 근데 민주화 이후에
그 대만에서 자라고 살았던 그 오리지널 그 네네. 내성인들이 중국에 대한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같이 열심히 싸울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고 싶진 않아요.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예, 그건 아주 분명하다.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오는 게 차잉원입니다. 그래서 차잉원이가 대통령 총통이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캉종바오타이 중국에 대항하고 대만을 지킨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지난 8월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낸시 펠로시가 네네. 졸업여행을 대만으로 갔어요. 졸업여행. 네. 그냥 아름답게 표현하셨어요. 졸업여행은 저기 마라라고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선 트럼프 한 번 약 올려주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동남아 가면서 대만을 갔거든요. 네. 대만을 가고 난 다음에 중국이 군사훈련을 합니다. 군사를 훈련을 하는데 대만의 영공과 영해까지 들어오는 맞아요. 일이 네. 비일비재했어요. 영공과 영해는 수호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통 비행기가 한 번 뜨는 걸 소트라 그러는데 대만의 비행기가 뭐 많아봤자 한 100몇 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몇백 대가 있으니까 같이 뜨면요. 대만 비행기가 힘들어서 못 뜹니다. 왜냐하면 내려와서 정비도 해야 되고 다시 띄우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6.25 때 봤던 인해 전술 같은 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 중국한테 빌미를 줬다. 이제 넘어와도 되네. 상공을 넘어와도 되고 영해를 넘어와도 되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선례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미국이 그만큼 대만을 관심 갖고 대만을 지켜주겠다는 여러 가지 무슨 관련법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법이죠.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싸우죠. 근데 러시아는 못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러시아 치면은 안 도와주니까요. 안 도와주니까요. 예. 그러면은 전쟁은 자기 나라 땅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인들이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만도 같은 뭐 대만에서는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질 거예요. 대만은 중국적이라 그러면은 돈으로 유혹할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 와라. 기회가 있다. 더 넓은 땅, 더 좋은 환경에서 당신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갈 수 있죠. 중국이 그걸 아주 잘합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소수민족 관리하는 게 동화 정책인데 말이 좋아서 동화 정책이죠. 사실은 밀어내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크라우딩 아웃이죠. 그게 뭐냐면은 홍콩에 800만이 있는데요. 반중국적이에요. 그럼 중국에서 200만만 보내면요. 투표하면은 홍콩 사람들 당선 못 돼요. 그게 지난해 있었던 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되고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그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을 집어넣고 네, 밀어내는 그럼 거군요. 대만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대만에도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요. 네, 근데 필리핀, 인도네시아 섹시를 어쩌니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중국에서 와요. 중국 여자도 별로 없는데 거길 가요? 네, 왜냐면 거기가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 중국 농촌보다는 이쪽이 낫다. 예, 그걸 배우자 페이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선 당을 결성을 했어요. 당이요? 네. 그래서 대만에 가면 101 빌딩이 있거든요. 그 101 빌딩 앞에서 공산당 만세, 뭐 차이원 물러가라 그 시위를 합니다. 왜냐면은 신고하고 하면 되니까. 시집온 신부들이. 네. 그게 수가 점점 늘어나지 줄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애들 낳으면 애들 돼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작은 밀어내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만의 아파트나 뭐를 구입을 할 수 있다. 중국인들이 온다. 유학이죠. 네. 네. 유학을 와가지고선 그래서 대만은 중국 유학생들한테는요 학생회 참여 권리를 주질 않아요. 회장 선거를 한번 했는데요. 중국에서 온 애들이 더 얘기를 잘하고 더 매력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비엔티엔이라 그러거든요. 하늘이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 학생들 학생회 못하게 하고 거기서 뭐 향후회나 뭐 이런 거 조직 못하게 합니다.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에 오진 않나요? 한국에서도 열심히 할걸요. 열심히 할걸요. 거기까지만.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반대에 네.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그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하기도 하고 인원수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뭐 연대 나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연대에서 그 중국 유학생들이 하는 뭐 중화인의 밤인가 뭐 연희의 밤인가 뭐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요? 저 몰랐는데. 예, 그럼 중국 대사가 옵니다. 오. 그럼 중국 대사가 오면은 학교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총장쯤 나와줘야죠. 그럼요. 그럼 그 행사는 굉장히 큰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무섭다. 예, 그래서 밀어내기 아주 능한 민족입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침공이라는 방법보다 오히려 돈으로 사는 방법. 그럼요. 시간은 예. 조금 더 걸릴지라도. 예. 지금 홍콩 사람들은 선전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홍콩 와서 삽니다. 왜? 집값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걸 올려놓은 걸 팔고 15평에 살래? 아니면 이거 팔고 선전에 가면은 50평짜리 살 수 있는데 가죠. 신도시구나. 네. 그렇군요. 투자도 그런 투자가 없죠. 네.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요번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네. 타이완에서. 근데 국민당 측이 좀 많이 이겼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타이베이 시장에 선출이 된 사람이 장제스의 증손주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국민당 하면은 그래도 좀 중국 쪽에 좀 친화적이고 그리고 중국하고 경제 교류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이런 정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그럼 뭐 영향이 좀 있을까요? 국민당은 대륙에 있다가 쫓겨나왔어요. 그렇죠. 패퇴해가지고선 네네. 대만으로 온 정당입니다. 그리고 국민당은 1911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그 공화정을 운영했던 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공 내전을 했기 때문에 네네. 공산당은 내가 좀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때 항상 소금을 당했어요. 그렇죠. 네,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때 있던 가장 대표적인 게 팅팅다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엔 때려요. 그리고 오후에는 협상하고 저녁에 또 때려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거 다 불려 나가요. 다음 날 와보면은 국민당이 밀려나 있고 그런데 협상하자 그러니까 또 협상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안 되면서 뭐야? 네, 그래서 400만의 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기질 못하고 그렇죠. 쫓겨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국민당은 대륙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국이가 그 집권을 했을 때는 당시에는 반공 대륙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정책을 썼다가 이제 그걸 78년도에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당은 아무래도 친중이죠. 친공산당은 아니고 네네. 중국에 대한 일종의 어떤 뭐 지연이라든지 학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민진당은 그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본토박이들만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내성인. 난 무슨 상관없어. 내 조상도 거기 아무도 없어. 나를 싫어했잖아. 청나라가 대만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있고 그리고 뭐 장개석의 손자라 그러는데 장경국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장경국의 혼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게 하면은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뭐 그런 배경이 있는 손자다. 뭐 잘생겼고 또 그 미국에서 변호사도 했고 네네. 대만에 와서 정치를 하는데 꽤 괜찮다. 그리고 타이베이에서 시장이 됐다. 뭐 요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국민당이 이번에 이긴 거는 그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이겼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2018년이었나? 이상할 건 없는데요. 보통 이거를 9+1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식으로 하면은 광역시와 뭐 직할시 뭐 이런 도시들의 선거거든요. 근데 국민당이 대개는 다 이겨왔어요. 근데 이 선거는 항상 민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권당이 항상 불리해 왔어요. 그러니까 민진당이 집권하면은 그 지방선거에서는 국민당이 좀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특히 국민당이 좀 득세할 수 있었던 거는 뭐 기본적인 전략도 있지만 민진당에서 너무 전략을 잘못 짰다. 모든 것을 중국에 대항하고 대만을 지킨다는 그건 총통선거에서 할 만한 얘기인데 그거를 지방선거에서 얘기했다라는 건 좀 그 맥을 잘못 짚었다. 맥을 잘 짚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만이 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플레이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역도 문제거든요. 거기가 뭐 초창기에는 방역을 잘했다 그러는데 집단 면역 체제가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황이에요. 너무 꽁꽁 막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풀어야 된다. 그래서 타이베이 시장 경우에는 CDC 수장이 나왔어요.
천시족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천술족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당선이 안 됐습니다. 네, 우리 의미가 좀 있네요. 그건. 네, 그래서 이거는 맥을 잘못 짚었다라고 보는 것과 맞고 그리고 집권당에 대대로 불리해 왔다. 그리고 지방 선거는 그 이슈 자체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 그냥 삶 그 자체요. 내 동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타이베이시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커다란 정치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색채가 분명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외성인이 많은 동네, 외성인이 줄곧 장악했던 데는 국민당. 남부로 가면 다 녹색 민진당. 예. 그렇게 나옵니다. 예. 제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교수님과 함께 중국 이야기, 뭐 요새 이제 또 제로 코로나 폴리시에서 좀 완화됐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뭐 대만 이야기를 다 해봤는데요.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어요.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혼의 자식아.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갖고 그 얘기도 좀 다시 한번 쫙 풀어주시고, 너무 길어져서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자리를 더 잡고서는 좀 더 우리가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중국 이야기, 대만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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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